미국은 사이즈도 너무 크고 이런 종류의 정교한 산업 정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식의 제조업 리부트가 가능하겠느냐? 글쎄요. 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좀 갖고 싶은 분들은 요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 네이버에서 치셔가지고 6월 말에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호시탐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제야 석학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번에 미중 무역 그 분쟁이 막 있으면서 미국이 옛날 같지 않구나. 네. 근데 왜 옛날 같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체 제조업 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다시 뭐 미국의 공장을 넣어가지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되겠냐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아시아권에서 1년에 연봉 $10,000도 안 받는 친구들이 하는 일을 예. 국민소득이 $70,000 되는 나라에서 예. 이게 어떻게 감히 시장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부가가치가 낮은 업을 과연 미국에서 제조업을 했을 때 답이 나올 거냐. 예. 패권 순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역사 시작부터 그러니까 패권 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중심부라고 할 만한 거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제노바라든가 베네치아 같은 도시도 네. 나오고 그게 뭐 네덜란드로 갔다가 안트워프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한 700년 동안 그 자본주의 중심지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딱 맞는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나오던 얘기가 제조업에 이렇게 붐을 타고 쭉 올라가는 나라가 패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제조업이 쇠하게 되고 그 중심지가 다 금융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이 제조업 리부트라고 할까? 이거에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왜 어떤 메커니즘이 그게 작동을 해서 그런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일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제가 무슨 뭐 칼막스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몸을 갈아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지루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과정을 정밀하게 한 채 흔들림 없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인구군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안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참을성들은 있어야 돼요.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군사 훈련이다 아니면 교육 훈련이든 돼서 정시에 딱 출근해서 시간 안에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 인구가 존재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득한 옛날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득한 옛날 얘기인데 그 르네상스 때 유명한 그 이제 플로렌스 그러니까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피렌체가 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중에 독특한 게 항구에 있지는 않아요. 내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아래 내려가서 피사라고 하는 항구로 그 도시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뭘 한 수밖에 하면 제조업을 한 수밖에 없습니다. 모직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도시 주민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일을 한다. 이런 독특한 경우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이클이 그렇게 돼요. 이 제조업이 흥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하고 거래 교역이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엔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이 물가가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설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정설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어느 나라의 물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왜 구매력 그 PPP가 다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어디가 있겠어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그 사보타지 이론 같은 건데 제조업이 흥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그 경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물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9세기에. 런던이 뭐 그전에 18세기에도 융성한 도시였지만은 19세기에서 완전히 그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뭐 제조업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같은 게 쫙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이 런던에 있는 모든 상인들, 모든 가게 상점들, 모든 노동자들이 다 높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렌트 시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굉장히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잠깐 경제력을 내려놓으시고 지리학적인 상상력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세계의 중심부가 돼버리면은 공간적인 불균등이 엄청나거든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니까 렌트 있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아주 핫스팟에 있는 부동산 집주인들, 가게 주인들은 막 렌트를 올려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런던에 있는 모든 경제 행위자들은 올려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 가격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올려 부르는 거 아닌가? 그것도 관련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이제 그 베블레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좀 지나다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핫스팟이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럼 당연히 임금이 오르게 되죠. 예. 그리고 돈이 흥청흥청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우리한테 낯익은 현상인데 노동자들이 제조업에 신물을 내기 시작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 몸을 갈지 않아도 네.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저 길거리에도 있고 뭐 부동산 시장에도 여기저기 흔들려 있는데 네. 나 이제 저 짓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의 피와 이 사람의 땀과 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 물가도 오르죠. 돈이 흥청흥청하죠. 그다음에 노동 기율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제조업 기반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영국의 그 물가 상승, 런던의 물가 상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제조업 기반이 당연히 무너지기 임금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치고 나온 게 어디였냐면은 미국하고 독일이었어요. 19세기 말에. 네. 그럼 여기서 미국하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생산력을 그럼 영국이 정신 차려서 우리 다시 따라잡자. 그래서 다시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하자. 이게 되겠느냐? 될 리가 없죠. 한번 늘어지면 힘들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SNS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밈인데 미국에 많이 돌죠. 미국의 제조업을 위대하게 하라. 그걸 이제 풍자하는 밈인데 네. 마블스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이 공장에 서가지고 막 이거 보셨어요? 그런 거? 뚱뚱한 사람들이 막 제조업공 라인에서 손가락이 예, 두터운데 이게 네. 잘 안 되는 막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고 막 배트맨이 막 이러고 네. 있고 트럼프가 막 이러고 있고 어림도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조업을 다시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는 제조업 하여튼 역사적으로 지금 제조업의 기초가 딴 데로 이동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제조업 리부트가 가능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산업 구조를 계속 바꿔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북유럽 나라들이죠. 네. 북유럽의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이 나라도 굉장히 수출 지향적인 나라니까 네. 여기에서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그 산업을 이동을 시켜야 네. 노동자들한테 임금 상승도 그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사이즈가 작고 산업 정책이 무지무지하게 발달돼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느냐?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고 네. 그러니까 그 스웨덴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서 아주 칼같이 이 산업 정책을 해가지고 유효 노동력 이쪽으로 쫙쫙 이동시키고 이런 정책이 발달을 했느냐? 네. 미국은 사이즈도 너무 크고 이런 종류의 정교한 산업 정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그 스웨덴식의 그 높은 경로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제조업 리부트가 가능하겠느냐? 아, 글쎄요. 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산 가격 오르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 가격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놓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유동성하고 자산 가격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꾸 놓치거든요, 사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자연히 알 텐데 네. 경제학 이론에서는 자산 시장에 대한 이론 자체가 없어요. 예. 이 거시경제에서 자산 시장의 위치가 뭐냐는 게 없고 아직도 어떻게 되냐면은 화폐 수량설 같은 걸로 설명을 해요. 유동성 저 물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만 올랐다 그러면 페드는 계속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연동이 돼 있을까 싶은데 경제학 이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이 파워드 머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찍어낸 화폐만 유동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각종 어음이라든가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페이퍼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네. 종이장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도장 꽝 찍은 네. 각종의 그 IOU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으로 쓰일 수 있게 되니까 게다가 레버리지도 빵빵 터요. 요즘 같으면 레버리지가 제일 무서워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기회 자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 자산 가격 오른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서 그 현금을 내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소비를 하느냐 그거 전혀 아니고 네. 자기들이 뭔가 결제를 해야 될 때 뭐가 있다 그러면은 다 이 페이퍼 크레딧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또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순환고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 18세기부터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케인즈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요 얘기를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이제 베블린이에요. 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자산 가격은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산 가격의 본질은 뭐냐면은 미래의 현금 수익 창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그럼 얘기죠. 기업 가치고. 기업 가치고. 예, 기업 가격.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은 현금 그러니까 수익 창출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근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 예측이잖아요. 네. 어차피 이것은 다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여기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에 그야말로 무슨 노동 가치 이론처럼 몇 시간 노동이 투여돼 가지고 가치에 뭐 실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평가가 되니까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올라가게 되면은 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동성으로 바꿔서 사방에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경기 전체가 뜨거워져서 자산시장 전체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유동성을 저걸 하게 되고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자산 가격이 이렇게 유동성에 증가하고 연결이 되게 되고 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블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의 길같이 보이나 결국 그게 국력 쇠퇴의 예.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동성의 증가하고 이렇게 쭉 맞물리는 연쇄고리를 해서 이제 물가 상승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베블린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베블린이 살던 시절에는 중요한 이 통제 장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근본이제였어요. 예. 근본이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안 되지. 유동성이 어느 이상 늘어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뭐 근본이제도 아주 경직된 건 아니었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환가치가 자체가 외환가치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네. 미친 듯이 펄펄 끓거나 이럴 정도로 유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너무 심해지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그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든가 등등의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베블린이 그거를 갖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이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예. 미국은 만성적인 흑자국이었거든요. 국제수지 흑자국이었기 그 때문에. 당시만 해도.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산업 국가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 근본이제의 제약을 느끼지 않는 나라였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메커니즘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물가 상승하고 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지게 되죠. 네네네. 예. 최근과 그 베블런이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이 강했던 당시하고 차이는 그때보다 훨씬 유동성의 공급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예, 예. 산업 성장 속도도 빨라졌지만 네. 그 사실 말하자면 투자의 세계가 열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카피탈 제공에 의해서 배수로 리턴되는 것들이 성공적 피드백을 그린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또 재투자가 되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유동성 증가가 더 빨라지는. 예, 예. 예. 자체적으로 막 예.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예. 그리고 그게 한 번 성공하니까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가치를 또 쉽게 매기고 예, 예. 가치를 매긴다는 건 가격을 정해주는 거니까 예. 가격을 높게 정해주니까 예. 또 거기서 또 증가해서 또 쉽게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막 1억 5천 받아봐야 예. 서민도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게 돈 가치가 너무 올라서 예. 집값도 뭐 수백만 달러씩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LA에 좀 다녀왔었는데 네. 그 4명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비싼 햄버거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평범한 햄버거였는데 4명이 햄버거 먹고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피땀을 흘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중과의 무역 그 분쟁이 있어서 미국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아마 게임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뭐 제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걸 모를 리는 없고 네네.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가치 사슬 구조, 산업 그 분위 구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개의 병목을 틀어잡겠다 그런 전략이겠죠. 네네. 미국 전체 제조업을 대실 살리는 일이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관세 같은 걸 저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 관세를 저는 이제 관세 지금 이 전쟁이 진행되는 걸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트럼프 정권이 전 세계의 이런저런 산업의 수익률을 갖다가 조정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관세가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 관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필요하다 싶으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라 왕창 이걸 때릴 수도 있고 네네. 등등 하게 되니까 개별 산업의 어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관세를 어떻게 매기냐서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매량도 다르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싶다면 할인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판매하고 싶은 국가는 소비를 해주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소비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에게 예.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구조를 갖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이 나가는 양상이 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라기보다도 트럼프와 미국 지배 계급이 지금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산업별 단위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미국 전체의 제조업을 살린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마가라고 하는 건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라든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같이 미국이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는 제조업이라는 게 안보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국내에 두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를 옛날 식민지처럼 이렇게 확보를 찜을 해두겠다라든가 요런 전략 산업 구조에 대한 전략적인 재구조화 아마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잖아요. 예. 제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많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 많은데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이 생산 체제의 시스템화를 구축한 국가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만 많은 나라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맞붙어서 가격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얘네는 시스템을 갖췄고 끊임없이 발굴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국가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중국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제조업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 미중 패권 문제에서 과연 도대체 어떤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어떤 승기를 잡아갖고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몹시 의문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저걸 하겠다는 건지. 근데 아마 저 부분이겠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가가치에 있어가지고 그 노동력으로 때우는 제조업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해라 너희들은. 그것 이외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사실 뭐 8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부가치 부분을 계속 제3세기로 넘기고 뭐 자동화로 대체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이제 좀 험한 말로 삑사리가 난 게 중국 시장이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고부가치가 남는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원래는 미국이나 서방 자본은 뭘 기대했냐면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다 개방을 해서 그걸 직접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리턴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거 원래 구상이었는데 공산당이 그걸 끝까지 안 내줬잖아요. 자본시장을 끝까지 완전히 개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사단이 나게 된 건데 좋다 그러면 중국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은 너희들 그 피땀 흘리는 제조업만 죽도록 해라.
부가가치 나오는 거는 절대로 안 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전략 그 산업에 있어서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전략적 병목은 자기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뭐 바이든 때부터 또 마찬가지였고 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노동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미국이 영국을 대체하고 영국이 네덜란드를 대체했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인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게임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무슨 뭐 AI라든가 뭐 그 대체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등등해서 보면은 그 미국이 그 생각하는 대로 게임이 굴러가는 게 그건 절대로 지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되고